자, 한 주만에 돌아온 철학 산책입니다. 철학 산책. 지난번에 내저설 상하에 이어서 이번에는 외저설입니다. 외저설. 외저설 좌상입니다. 외저설은 편이 많아요. 좌상, 좌하, 우상, 우하 뭐 이렇게 몇 개 있을 겁니다. 네, 맞네요. 그 4개 있네요, 4개. 근데 이 4개를 오늘 다 읽을 순 없어요. 왜냐면 이거 존나 길거든. 최대한 읽어도 2개일 겁니다. 2개 하면 100쪽이에요. 100쪽 세상에. 이런 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저라는 거는 쌓다 그런 말입니다. 저축할 때 그 저자가 바로 여기 저자일 겁니다. 아마. 저설이라 그러면은 말씀들을 쌓아놨다 라는 건데, 설이라는 게 뭐 말씀이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일화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례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법과 사상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건데, 지난번 내저설 상하가 그랬죠, 그죠? 아마 외저설도 비슷할 겁니다. 자, 경일입니다. 경일. 현명한 임금이 다스리는 도는 저 유명한 유약이 복자에게 대답한 그대로이다. 평범한 왕은 신하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 변설의 유창함을 칭찬하고 그 행동을 살필 때 고원함을 현명하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이나 선비 민중들이 입에 담는 언설은 거창하지만 그 실생활에는 들어맞지 않고 그들이 하는 행동도 현실과 동떨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예로서는 전구라는 사람이 형나라, 초나라죠. 초나라 왕에게 대답한 일이 있다. 그러므로 묵자가 나무로 연을 만들고 개가 무궁을 건축할 때 노래한 일이 있다. 개라는 건 사람 이름이겠죠. 무릇 약이 되는 술이나 도움이 되는 충고는 명군이나 성군만이 그 효과를 알고 있을 따름이다. 자, 경이입니다. 경이. 왕이 신하의 말을 들을 때 공용, 보람입니다. 보람. 그러니까 공적인 쓰임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은 가시 끝에 원숭이를 새긴다거나 흰 말은 말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활을 쏠 때 일정한 표적을 세워놓지 않으면 쏘는 사람 모두가 예와 같은 명공수가 될 것이다. 예라는 거는 그겁니다. 활 잘 쏘는 사람이에요.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표적을 안 세워놓으면 아무데나 맞아도 그냥 다 맞았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 명공수가 될 거다. 이거는 이제 근본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이 유세에 대한 태도에 표준이 없으면, 유세라는 거는 나 좀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나라 왕이 도를 익히려다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한 것과 같이 되고, 한편 언설만 늘어놓는 것은 정나라 사람이 나이를 다투는 것과 같다. 이런 까닭에 말이 섬세하고 꾸밈이 많으며 미묘하며 알아듣기 어려우면 쓸모가 없으니, 그러므로 계진, 해시, 송연, 목적 같은 이는 모두 언설은 교묘하지만 대나무 지팡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해시는 누군지 아실 거고 목적도 누군지 아시죠, 그죠? 이 사람 그니까 명가하고 이제 묵가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 사람들 말은 쓸모가 없다. 말은 번지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논설이 심오하고 광대하면 실용성이 없다. 그러므로 위모, 장로자, 첨하, 진변, 장주, 이 사람들 전부 다 사람 이름입니다. 장주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장자입니다. 장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괴짜들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들의 허황된 말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고 그 행동이 인정에 거슬려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실제로 그랬죠. 자, 내가 얘기하는 건 장주가 이제 장자가 헛소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 말을 이용해서 자기 장주의 의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유튜브 한번 보셔도 아주 많습니다. 옛날에도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으뜸을 시발 도덕경으로 생각하는데, 도덕경이 헛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덕경을 세상에 왕필 같은 새끼가 줄을 단 거를 최고로 친다는 사람들이 많은 걸 난 이해할 수가 없대. 호황된 말을 막 하잖아요. 앞뒤도 안 맞고. 근데 그걸
맞는 말이라 그러고 있으니까 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어떤 점에서는 저는 요 외저서를 쓴 사람에게 아주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무광, 변수, 포초, 계자추, 목적은 껍질이 딱딱하고 두꺼운 호리병박과 같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또한 우경은 목수를 설득해 자기 뜻대로 집을 지었으나 무너져 버렸고, 범전은 공인이라는 건 이제 공돌이, 장인이죠. 공돌이를 설득했지만 활이 부러지고 말았다. 이로써 진실을 구하고자 한다면 개고쟁이 아이들이 때가 되면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듯이 허문, 그러니까 헛된 말을 버리고 실용을 바탕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 경삼입니다. 경삼. 사람이란 상대를 위해 일을 하게 되면 보답을 바라게 되고, 보답이 없으면 원망하지만 자기를 위해 일할 때는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한다. 그러므로 부자 간에도 서로 원망하고 꾸짖는 일이 생기며, 부자라는 건 아비하고 아들이요, 남을 고용하여 일을 시킬 때 마음이 들도록 일을 잘하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에 대한 예증으로서는 북쪽 진나라 문공이 송나라를 치려고 생각했을 때 먼저 그 나라 왕의 후무를 선언했던 일이나 월나라 왕인 구천이 오나라를 칠 때 여황대의 구축을 트집 잡은 일이 있었다. 제나라의 환공은 채나라에 대한 분노를 감춘 채 초나라를 먼저 쳤고, 위나라의 오기는 부하가 건강해지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에 종기의 구름을 입으로 빨아주었던 것이다. 또 선왕을 기리는 송시, 그리고 종, 여러분이 아는 댕댕종이요, 종이나 솥에 새긴 글은 모두 조나라의 주보가 반오산에 남겨놓은 발자취와, 주보는 아마 그 무령왕일 겁니다. 서쪽 진나라의 소왕이 화산에 만들어 놓은 주사위와 같이 자신을 선전한 것이다. 선왕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옛날 왕들을 의미합니다. 옛날의 위대한 왕들을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선왕이 실제로 바랐던 것은 이득으로서, 이것에 쓰인 것은 민중의 힘이었고, 진나라 문공이 나라로 돌아왔을 때, 북쪽 진나라의 문공이요, 사직을 세울 때의 속담을 들려준 것은 그것으로 자기를 변명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 선왕들이 사용한 실용성이 없는 막막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요즘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이 옛일에 매달리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여 변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나라의 현비에 사는 사람이 수레의 멍에를 얻었던 일과, 작은 위나라 사람으로 사냥꾼을 돕던 이가 있었고, 복자의 아내가 새로 바지를 지으면서 누더기로 만든 이야기와, 젊은 사람이 어른들의 술 마시는 흉내를 냈던 일이 있다. 선왕의 말 중에 대수롭지 않은 것을 요즘 사람은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중요시했던 일을 요즘에는 대수롭지 않게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한 예로서는 송나라 사람이 옛날 책을 글자에서부터 잘못 풀이한 이야기나, 양나라 사람이 옛날 문헌을 글자로부터 잘못 읽은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선왕의 글에 초나라 도읍인 영에 사는 사람의 글이 있었다면 후세 사람들은 그것을 연나라로 해석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다. 택도 않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문헌을 잘못 이해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실 제가 이제 한비자나 맹자나 아니면 뭐 장자 같은 책들을 쭉 읽으면서 했던 얘기들도 사실 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어떤 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아는 도덕경이 첫 장은 이거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다. 뭐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게 도덕경이라고 내려오고 있고, 왕필이라는 놈, 아 유명한 놈이네, 이것도 줄을 달았네.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아마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권위에 스스로 녹아버린다니까. 그래서 이런 심오한 말이 있나, 아마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다,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는 걸 거다, 어떻게든 한번 해석해보자, 그렇게 해서 견강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게 바로 멍청한 짓이지 뭐. 말이 안 되는 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말이 안 되게 보인다 라 그러면 그 사람이 글을 쓸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비비꼬아나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적어놨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요 외저설 좌상에서 얘기하는 바는 딱 이제 그런 부분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은 잘 모르겠다. 지금도 있는지. 물론 현재 나라의 정치에 알맞지도 않은데 선왕의 계책을 모방하는 일은 마치 신발을 사러 저자에 나갔다가 치수를 잊었다. 치수라는 건 사이즈요. 사이즈를 잊었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경사입니다. 경사. 이로움이 있는 곳에는 민중들이 모여들기 마련이고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일이라면 선비는 목숨을 건다. 이렇기 때문에 공적이 법을 벗어났는데도 상을 주게 되면 왕은 아래로부터 이로움을 얻지 못하게 되고, 또 명예가 법을 벗어났는데도 세상에 널리 떨치게 되면 선비는 다만 명성을 얻으려고 애쓸 뿐 왕을 섬기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나라의 선비인 중장과 서기 같은 사람이 발탁되어 벼슬을 하게 되자 중모의 민중 가운데 논밭을 버리고 학문을 익히려는 사람이 그 절반에 이르렀고, 진나라 북쪽 진나라의 평공의 신하인 숙향이 앞에서 발이 저려도 감히 앉은 자세를 흐트려 드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 진나라에서 관직을 그만두고 숙향을 따르는 신하가 3분의 1이나 되었다. 이 세 사람의 선비는 그 말이 법에 들어맞는다 해도 관청에 보관되어 있는 전적에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이 사리에 맞는다 해도 법령에 순종하는 민중을 따름인데도 두 왕은 지나친 예우를 한 것이다. 신하를 신하로서 대우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대우하게 되면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는 왕은 무시하고 신하들을 왕처럼 따르게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만약 그들의 말이 법을 거역하고 행동이 실생활과 거리가 멀었다면 법을 벗어난 민중이 되는데 그때 두 임금은 이들을 어떻게 예우해야 하겠느냐. 이와 같은 예우는 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숨어서 학문을 익히는 선비란 나라에 일이 없을 때에는 노력을 하지 않고 나라에 전란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갑옷을 입고 싸우려 하지 않는다. 요 반대되는 예가 바로 이제 조선하고 고려의 의병이죠. 요 사람들은 산에서 뭐 산속이든 아니면 시골 동네든 놀다가 이제 공부하면서 놀다가 전쟁 터지면 나와가지고 사람들 뽑아가지고 나라를 위해 싸우죠. 그 의병이라는 게 되게 특별한 겁니다. 사실 6.25 사상이 퍼져 있는 곳 외에는 그런 군대가 일어났던 적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양놈들은 예를 들면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놀란다 그러지. 외놈들도 그렇고요. 외놈들한테 이제 유학이 많이 퍼진 게 훨씬 나중이거든요. 자, 중국에서도 고대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딱 그런 얘기를 하네요. 임금이 이들을 예우하면 농부와 군사는 각기 그 임무에 태만할 것이고 이들을 예우하지 않으면 왕의 법령을 해칠 것이다. 그들은 나라가 태평하면 존경과 영예를 누릴 것이고 나라가 위급할 때에는 정나라의 굴공처럼 겁쟁이가 될 것이다. 왕이 벼슬을 버리고 학문만을 익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명석한 왕은 조나라 신하인 이자가 중산을 치기에 앞서 미리 시찰한 일을 논하는 것이다. 자, 경오입니다. 경오. 시경에 이르기를 왕이 몸소 정사를 행하지 않으면 민중들은 왕을 믿지 않는다 라고 했다. 제나라 환공에게 관중이 자주색 옷을 입지 않도록 설명한 일이 있었고, 또 정나라 간공과 송나라의 양공의 이야기가 증명하는 것은 존귀한 지위에 있는 왕이 몸소 농사일이나 전쟁을 말하는 것을 비난하려 했던 것이다. 무릇 왕이 직분을 뚜렷이 깨닫지 못하고 신하에게 그 실적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몸소 신하들을 관리 감독한다면 제나라 경공처럼 수레에서 내려 뛰어간다거나 위나라의 큰 위나라요 삼진의 위나라의 소왕처럼 법령집을 읽다가 잠이 들거나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 천민의 옷을 입거나 하는 것이다.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왕의 위세를 스스로 해치는 경우인데 이것도 나쁘다는 겁니다. 공군은 공자죠. 공선생은 성현이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왕은 물이 넘치는 사발이고 민중은 사발에 넘치는 물과 같다고 했으며, 정나라 왕 또한 이러한 일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갓끈을 잘라 먼저 자기를 욕되게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왕이 다스리는 도는 숙향처럼 공로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을 주고 한나라 소우처럼 청원을 들어주지 않고 오직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자, 경육입니다. 경육.
왕이 조그마한 일에도 신의가 온전하면 큰 신의가 확립되므로 현명한 왕은 신의를 거듭하여 쌓는다. 왕의 신뢰를 쌓는다는 거죠. 상과 벌이 믿음성 있게 확립되지 않으면. 너 왜 앉아? 휴대폰 줘. 상과 벌이 믿음성 있게 확립되지 않으면 금제라는 거는 이제 어기면 안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금제와 명령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 설명의 예로서 북쪽 진나라의 문공이 원이라는 건 뭐 땅 이름이겠죠. 원을 친 일과 진나라의 기정이 민중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해낸 일이 있다. 이로써 오기는 약속한 대로 친구를 기다렸다가 식사를 했고, 삼진의 위나라의 문후는 사냥터의 관리인을 만났다. 그래서 현명한 왕은 신의를 나타냈는데 이는 증자가 아이들과의 약속대로 돼지를 잡은 것과 같다. 신의를 지키지 않아서 오는 폐해의 예로서는 초나라의 여왕이 경계에 북을 쳤던 일과 이회라는 사람이 좌우의 군문을 지키는 군사를 속여 뒷날 군대가 전멸당한 일이 있었다. 요 얘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겠죠, 아마 뒤에. 그게 40쪽입니다. 그게 40쪽. 50쪽인가? 자, 이제 쭉 나옵니다. 전 1입니다. 전 1. 전은 경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대학에도 보면 경문, 전문 이렇게 나눠져 있죠. 앞에 이제 내조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이 앞에 있고 뒤에 전이 있죠. 전은 경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공자의 제자인 복자천이 노나라의 선보라는 고을을 다스리고 있을 때 동문수학한 유약이라는 친구가 그를 보고 말했다. 너는 왜 그렇게도 야위었느냐? 그러자 복자가 대답했다. 우리 왕이 나의 어리석음을 살피지 못하고 선보를 다스리겠는데 관청의 공모에 너무 분주하고 마음속으로 근심이 많아 이렇게 야위었다. 유약이 말했다. 옛날 순임금은 오현의 거문고를 타고 남풍의 실을 읊조리며 여유로운 나날을 보냈지만 세상은 잘 다스려졌다. 그런데 너는 선보와 같이 작은 고을을 다스리는데도 그토록 걱정스러워하는데 더 넓은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적절한 법수를 터득해 다스리면 몸은 묘당에 앉아 처녀와 같이 아름다운 얼굴빛을 하고도 처녀와 같이 세상을 다스리면은 아무런 장애가 없지만 법수를 쓰지 않고 민중을 다스리게 되면 몸은 비록 야위고 쇠약해져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다. 안녕하세요. 초나라 임금이 묵자의 제자인 전구에게 물었다. 묵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학자다. 그 품행은 훌륭하나 그 언서를 보면 미묘한 능변이 아닌데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전구가 이에 대답했다. 옛날 서쪽 진나라의 목공이 그 딸을 북쪽 진나라의 공자인 중이에게 시집 보낼 때 온갖 장식을 다하게 했고 아름답게 수놓은 비단 옷을 입은 몸종 70명을 딸려보냈는데 진나라의 공자라는 게 바로 이제 중이겠죠. 중이가 바로 진나라의 문공입니다. 문공. 나중에 공자는 첩을 더 사랑하고 공주를 박대했습니다. 이것은 서쪽 진나라 왕이 첩이 된 시녀를 좋은 곳으로 시집 보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공주를 훌륭하게 시집 보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초나라 사람이 정나라에 가서 진주를 팔려고 몽란으로 만든 상자에 개숙과 같은 향료를 넣고 그 겉은 갖가지 구슬로 꿰고 붉은 구슬로 장식하고 비취를 박은 후 그 상자에 진주를 담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나라 사람은 그 상자만 사고 진주는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초나라 사람이 상자를 파는 일에는 훌륭했지만 진주를 파는 솜씨는 서툴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요즘 세상의 학자들이 말하는 담론을 평하자면 모두 교묘한 변설로 꾸미기를 잘하므로 왕께서는 그 미사여구에 홀려 그 실용성을 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묵자는 다른 학자들처럼 막 엄청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죠? 말은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실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그걸 왕으로서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묵자의 언설은 선왕의 도를 전하고 성현들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립니다. 만약 그것을 꾸미게 되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 꾸민 말에만 뜻을 품고 그 실용성을 잊게 될 것이니 꾸밈 때문에 그 실용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말 잘하는데 실속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초나라 사람이 진주를 팔고 진나라 왕이 딸을 시집 보낸 일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묘한 능변이 아닌 것입니다. 목자가 나무로 연을 만들기 시작해서, 연이란 건 훨훨 나는 연이요, 3년 만에 완성했는데 겨우 하루를 날리고 그만 망가지고 말았다. 이를 본 제자가 말하기를, 선생의 솜씨는 참 기묘합니다. 나무로 연을 만들어 날리다니. 그러자 목자가 말했다. 나는 술의 축을 만드는 사람의 기묘한 솜씨를 따를 수가 없다. 겨우 8지나 한자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나무를 깎아 한나절이 지나기 전에 술의 축을 만드는데 30섬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싣고 끌어 먼 곳까지 운반하는 힘이 있으며 또 오랫동안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나무연을 3년이나 걸려 완성했는데 겨우 하루 만에 망가지고 말았다. 해자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목자는 참으로 뛰어난 솜씨를 지닌 사람이다. 실용성 있는 수레축을 만드는 일은 훌륭하다고 하고, 실용성 없는 나무연을 만든 자기의 솜씨를 졸렬하다고 했다니, 그는 진정한 솜씨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 예시들은 앞에 것도 그렇지만은 뒤에 것도 그렇고, 뒤에 계속 나올 말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번지를 하는데 사실은 전혀 이제 쓰임새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고, 주위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고, 그게 이제 바로 사실 법가의 말이 사실은 그 실용성 있는 말이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별 얘기 있겠습니까? 졸렬한 새끼라 그러니까 조대가 생각나네. 송나라의 왕이 제나라 왕과 싸워 이기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무궁을 지었다. 궁궐입니다. 궁궐. 이에 노랫꾼인 개가 가락을 뽑자, 그러니까 개라는 사람이 노래하자 지나가는 사람은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고, 일하는 사람들은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개를 불러 상을 내리니 개가 말했다. 저희 스승인 사계의 노래는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에 왕은 사계를 불러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길 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일하는 사람이 피로를 느끼는 것 같았다. 이를 본 사람이 말하기를, 길 가는 사람이 멈추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피로해하는데 그렇다면 그의 노래는 개보다 못한 것 같은데 어찌 된 까닭입니까? 개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일꾼들이 일한 실적을 조사해 보십시오. 예, 실적을 살펴보니 개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담장을 4판을 쌓았는데 사계가 부르는 동안에는 그 배가 되는 8판을 쌓았다. 견고함을 보십시오. 그래서 담장을 찔러 보았더니 개가 노래할 때 쌓은 담장은 5치나 구멍이 뚫렸는데 사계가 노래할 때 쌓은 담장은 겨우 2치밖에 되지 않았다. 무릇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사물의 도리를 터득한 사람은 애써 이를 마시는데 그것은 약이 몸에 들어가면 자기의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충고하는 말은, 진심으로 전하는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현명한 임금은 이를 마다않고 듣는데 이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공적을 이룰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얘기는 법가 쪽 말이 이런 거니까 니들이 잘 새겨 들으세요, 뭐 그런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사실 그거 말고 다른 의미는 없어요. 자, 전이입니다. 전이. 둘째 전입니다. 송나라 사람이 연나라 임금을 위해서 나무의 가시 끝에다가 원숭이의 모습을 새기겠다고 자청하며 반드시 3개월 동안 왕이 목욕 재개해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왕은 그에게 3승이나 되는 술의 3대분이나 되는 땅을 주어, 술의 3대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땅의 넓이겠네요. 3승이나 되는 땅을 주어 극진히 대우했다. 왕 가까이에서 시종하던 대장장이가 말했다. 신이 듣기로는 군주가 열흘 동안 주연을 끊고, 주연이라는 건 이제 술자리요,
재개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 송나라 사람은 왕께서 오랫동안 재개하시면서까지 무용지물의 물건을 구경하려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무릇 조각에 사용하는 칼은 반드시 조각할 물건보다 작아야 합니다. 저는 대장장이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작은 칼을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송나라 사람이 말하는 일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께서는 반드시 이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송나라 왕은 그 말을 들은 왕은 연나라 왕이죠. 연나라 왕은 송나라 사람을 잡아들여 문추한 결과 허망한 말로 드러나 곧 죽였다. 이에 대장장이는 다시 왕에게 말했다. 유세자의 계책을 세밀히 살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시 끝에 원숭이를 새기겠다는 식의 허황된 말을 할 것입니다. 막 이제 떠버려 놓는 거지. 오늘 보니까 그런 게 있었대요. 오늘 사건인데요. 유엔 본부를 중국으로 옮긴대. 근데 누가 그게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기를 친 거야. 사기를 쳐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돈을 많이 뭐 끌어모으진 않았던 모양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뭐 속인 놈은 이제 14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근데 그거에도 속은 사람들은 속은 투자자들은 유엔 본부가 진짜로 중국으로 옮기는지에 대한 얘기를 전혀 확인해 보지 않고 나서 무턱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내줬다는 거잖아. 그죠? 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제 왕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써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실제로는 무능한데 말만 잘하는 사람들인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고 그 예를 이제 그걸 가지고 요런 예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뒤에도 다 비슷한 말일 겁니다. 자, 일설에는 이러한 말도 있다. 연나라 왕은 본래 정교한 공예품을 좋아했는데 작은 위나라 사람이 찾아와서 가시 끝에다가 원숭이 모습을 조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연나라 왕이 기뻐하며 5승에 해당하는 넓은 땅을 하사했다. 그리고 그 위나라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나에게 반드시 가시 끝에다가 원숭이를 새긴 조각품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다. 위나라에서 온 그 나그네는 대답하기를 왕께서 그것을 보시려면 반드시 반년 동안 후궁에 들지 마시고 파워 섹스하지 마시고 술과 육식을 금하시며 채식주의자 하시고 채식하시고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 그늘에서 보시면 가시 끝에 조각한 원숭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은 위나라 사람을 극진히 대우해줬는데 그는 이러한 핑계를 대며 좀채로 원숭이 조각품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무렵 정나라의 궁궐 아래 한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는데 영나라 왕을 찾아와 말하기를 저는 조각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모든 물건은 조각칼로 조각하기 마련인데 조각칼은 반드시 조각할 물건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지금 가시의 끝은 작아 조각칼로 깎기가 어렵습니다. 조각칼로 깎기 어려운 가시의 끝에 어떻게 원숭이를 조각할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는 시험삼아 그 사람에게 먼저 조각칼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왕은 옳습니다 라고 승낙한 뒤 위나라의 나그네를 불러 선생은 가시 끝에다 원숭이를 조각할 때 어떤 연장을 쓰십니까? 라고 하니 나그네가 대답했다. 조각칼로 합니다. 그래서 왕이 말했다. 과인은 그 조각팔을 보고 싶습니다. 나그네가 대답했다. 제 객사에 두고 왔으니 곧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 길로 도망쳤다. 구라쳤네요. 아열이라는 송나라 사람이 말을 아주 잘하는 변설가로 흰말은 말이 아니다 라는 이론을 주장해 제나라 직하에 모인 변설가들을 설복시켰다. 백마비마라는 말은 아시죠? 그죠? 그 얘기는 사실은 이열이란 사람 아열이구나. 아열이란 사람은 아니고 공손용이란 사람인데요. 공손용 명가 쪽 사람입니다. 명가. 직하라는 거는요 제나라의 임치의 성문 이름입니다. 성문. 예를 들면 남문, 북문 이런 것처럼 거기다가 이제 숭례문 뭐 그런 식으로 이름 붙인 거예요. 그 중에 직하라는 곳이 왜 유명하냐면은 직하문이라는 게 왜 유명하냐면은 직문이지. 직문의 아래라 그래서 이제 그걸 직하라 그러거든요. 직문이 왜 유명하냐면은 제나라 선왕 때일 겁니다. 아마 선왕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학자들을
직문 밖에 집을 줘서 거기 살게 하면서 학문적인 토론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직하의 학문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직하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고, 그래서 아열이 이제 직하에 모인 변살가들을 설복시켰다는 거는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흰 말을 타고 국경의 관문을 지날 때에는 문지기가 요구한 대로 말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없었다. 요런 말도 있죠. 요거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공손용에 대한 이런데, 공손용이 이제 백마비마, 그러니까 흰말은 말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막 설복시키고 다녔는데, 그런데 강을 건널 때 있잖아요. 강을 건널 때 뱃사공이, 그러면은 네가 타고 있는 그 말에 대한 강 건너는 그 돈도 나한테 줘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짜져 있어야 됐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요거는 그 일화의 변종 같네요. 자, 그러므로 공론으로는, 그러니까 텅 빈 논리 그리고 텅 빈 논증으로는 나라 안의 모든 학자들을 이길 수가 있지만, 실제적인 일을 고찰하거나 구체적인 일을 논하는 데는 한 사람도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무릇 화살을 숫돌에 날카롭게 갈아 큰 활에 매겨 쏠 경우에는 눈을 감고 아무렇게나 날려도 그 화살이 터럭만한 물건에 적중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다시 그 물건에 적중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명사수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것은 일정한 관역이 없이 지 좆대로 쏘아 명중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직경 5치의 관역을 만들어 놓고 10걸음쯤 떨어져 활을 쏘면 옛날 예나 복몽 같은 명궁이 아니면 반드시 명중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일정한 표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은 기준이 되는 법도가 있으면 어렵고 법도가 없으면 쉽다. 정해진 관역이 있으면 활 속의 명인인 예나 복몽이 5치의 표적을 맞춰도 훌륭한 솜씨라고 하지만, 일정한 관역이 없으면 함부로 쏴서 가을에 새로 나는 짐승의 털옷과 같이, 요거는 추호입니다. 추호와 같이 작은 물건을 맞힌다 해도 훌륭한 솜씨라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란을 던졌어요. 계란을 던졌는데 우연찮게 그냥 길 가는 돌에 맞았어. 길 가는 돌이 아니구나. 길 위에 있는 돌에 맞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부터 이제 뭔가 정해놓고 던진 건 아니지만은, 내가 던진 계란이 길가에 돌에 맞았네, 난 계란을 참 잘 던지는 사람인가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그 돌을 의도하고 던진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저기 멀리 있는 이제 다른 사람을 맞히려고 그러다가 이제 실수로 땅에 떨어진 건데, 그걸 내가 그렇게 딸딸해 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지. 허황된 말입니다. 허황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런 법도가 없이 응대하면 변설을 일삼는 선비는 함부로 짓거리지만, 법도가 엄연하면 설령 지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다 실수할 것을 두려워해 감히 함부로 짓거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왕들은 남의 말을 들음에 있어 법도를 바탕으로 응대하지 않고 그 유창한 변설만을 좋아한다. 그래서 실제 효과를 헤아려보지 않은 채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칭찬하기 때문에 기준에 들어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왕이 변설가에게 속는 까닭이고, 변설가들은 이를 이용해 오래도록 왕으로부터 복록을 받아 먹게 되는 것이다. 어떤 나그네가 연나라 왕에게 뒤지지 않는 돌을 닦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왕은 사람을 보내 배워오게 했다. 갔던 사람이 아직 다 배우기도 전에 그 나그네가 죽어버렸다.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안두부가 나는 타블렛을 쓰지 않고, 타블렛하고 이제 손가락을 쓰지 않고 만화를 잘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양파를 보내서 이제 그걸 배우겠는데, 양파가 이제 미처 안두부한테 도착하기도 전에 안두부가 이제 만화를 못 그렸다고, 예를 들면 누구한테 처음 만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사실 안두부가 나한테 구라친 거죠, 그죠? 안녕하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이에 왕은 크게 빡쳐 배우러 갔던 사람을 처벌해버렸다. 이것은 왕이 나그네가 자기를 속인 줄은 모르고 배우러 갔던 사람이 나그네가 죽기 전에 빨리 배우지 못했음을 탓했기 때문이다. 무릇 진실되지 못한 일을 믿고 죄 없는 신하를 처벌한다는 것은 사물의 도리를 잘 살피지 못한 데서 오는 재앙이다. 장자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장자에도 조삼이라고 있습니다. 조삼모사 할 때 조삼이요. 재물론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자기 생명만한 것이 없는데 그 나그네는 자신조차 죽음을 모면할 수 없었으면서 어떻게 왕이 불로장생을 누리도록 했겠는가. 적나라 사람으로 자기가 연장자라고 우기면서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요임금과 나이가 같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황제, 누르황자 쓰는 황제요, 황제의 형과 나이가 같다. 이러한 논쟁은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우기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시발 내가 인터넷 논쟁이 존나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10세기 위키 같은 거 있잖아. 나무 위키 같은 거. 그런 위키 사이트에서 승산 누구다? 시간 많은 백수 새끼다. 아니면 시간 많은 집착저는 병신 새끼다. 왜냐면 그런 새끼들만이 거기 남아가지고 계속 이제 그 뭐요, 자기 의견에 맞다고 빡빡 우길 수 있으니까. 존나 무의미한 거예요 그거. 자, 양심이 아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10세기 위키라고 내가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 10세기 위키는 이제 그 뭐예요, 그런 논쟁이 아주 표상화된 상징적인 존재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빡빡 우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빡빡 우기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시간 많고 많이 아는 사람, 아니면 뭐 적게 아는 사람, 아니면 뭐 잘하는 사람,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마지막까지 빡빡 우기고 관리자하고 친한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별로 좋은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뭐예요, 그런 거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아휴, 아무튼 그렇습니다. 싸우더라도 의미 있는 싸움을 하세요. 한 나그네가 주나라의 왕을 위해 대나무 지팡이에다 그림을 그리겠다고 해서 3년 만에야 완성했는데 왕이 그것을 보니 단순히 오칠한 지팡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개빡쳤다. 그러자 지팡이에다 그림을 그렸던 나그네가 말했다. 10판이나 되는 담을 쌓고 거기에 직경 8자의 창문을 뚫어 해가 뜨는 무렵 그것을 창문 위에 놓고 햇빛에 비춰 보십시오. 이에 주나라 왕이 그렇게 갖추고 그 영상을 본 결과 과연 용, 배, 새, 짐승, 수레, 말 같은 온갖 모양이 고루 갖춰져 있었으므로 왕은 크게 기뻐했다. 이러미로 생각할 때 대나무 지팡이에 그림 그린다는 것은 참으로 미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실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호칠한 지팡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러미로 한 나그네가 제 나라의 임금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말에 왕이 묻기를 그림 그리는데 무엇을 그리기가 가장 어렵습니까? 화가가 대답했다. 개와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쉽습니까? 그러자 대답했다. 도깨비가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뒤 설명이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뒤걸. 무릇 개나 말 같은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아침 저녁으로 눈앞에 보는 짐승이라 요즘 애들은 안 그렇지. 똑같이 그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도깨비는 형체가 없어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므로 쉬운 것이다. 내가 옛날에 읽었던 위인전인데요. 처칠 있죠. 처칠 그 학살자 그러긴 좀 그렇고 아무튼 그 담배광 그 폐암 아이씨 모르겠다. 아무튼 그 꼴초 새끼. 처칠이 그 1차 대전에서 갈리폴리에서 크게 그 뭐예요 2만 명 꼬라박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지위에서 내려왔는데
무슨 집이었더라? 해군성이었나? 아무튼 거기서 내려왔는데 갈리폴리의 저승사자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전개에서 은퇴하고 일단 내려와 물러나와서 이제 그림 그리고 있는데 계속 풍경화만 그린다는 거야. 풍경화만.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왜 너희 대머리 새끼 너는 그 뭐야 다른 사람들이 유행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유행하는 이제 인물화 같은 거 안 그리고 인물화 같은 거 안 그리고 꼭 이제 풍경화만 그리느냐 그랬더니 처칠이 인물화 그리면은 틀리면 지랄하잖아. 근데 풍경화는 틀려도 지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이거하고. 예를 들면 개나 말 같은 거는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도 알고 있죠. 뭐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옛날엔 많이 알고 있었겠죠. 주변에 보이는 게 이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나 말은 그려놓으면은 잘못 그리면 예를 들면 강아지 그리는데 예를 들면 그 뭐예요 다리를 5개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희 씨발 이게 개냐 이 개 같은 놈아 예를 들면 그렇게 욕할 거 아니에요. 개만도 못한 놈 그렇게 개만도 개만도 못한 놈 이렇게 욕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도깨비는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걸 그린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눈을 하나로 그리든 눈을 대머리처럼 그리든 아니면 전두환처럼 그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리면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는 건 엄청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냥 선 끄적거려놓고 피카소처럼 피카소는 좀 아니지. 그 고단수니까. 아무튼 뭐 3살짜리 애가 그린 것처럼 그냥 선 끄적여놓고 그걸 도깨비라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죠? 뭐 그렇게 얘기하라고. 신민나님 2,000원 감사합니다. 낑낑 이렇게 얘기하라고. 철학방송인데. 자, 아무튼 현대미술은 그래서 쉽지만 고전미술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쉽죠, 그죠? 철학은 쉬워야 됩니다. 자, 제 나라에 전중이라는 은자라는 건 숨어 사는 사람이요. 은자가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안두부는 그림을 막 엄청 잘 그리진 않지만은 그래도 난 충분히 개성 있게 그린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예를 들면 성 몇 개 끄적여 놓고 10새끼들이 수천만원 수억원 받는 거 보면은 그 새끼들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아닙니다. 송나라 굴곡이 그를 만나 말하기를 후천적인 탈모로 만들어야 되는데 굴곡 자신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선생께서 주장하는 이론은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모든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는 그랬어요. 지금 저는 표주박 씹는 법을 터득해 그 방법대로 했더니 돌처럼 단단한 표주박을 따게 되었는데 껍질이 두꺼워서 구멍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선생께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전중이 말했다. 무릇 표주박이 귀한 것은 구멍을 뚫어 물건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껍질이 두꺼워 구멍을 뚫지 못한다면 물건을 담을 수가 없는데 돌과 같이 단단하다니 두 쪽으로 쪼개 물을 뜰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표주박은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굴곡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중이 남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으로 마치 너무 견고해서 아무데도 쓸모없는 표주박과 같은 존재라고 하겠다. 머리카락 주는 게 돈 주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자, 조나라의 우경이 새로 집을 지었는데 목수를 보고 말했다. 지붕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러자 목수가 대답했다. 이것은 아직 새 집이므로 벽에 바른 흙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석가래 또한 생나무입니다. 무릇 벽에 흙이 마르고 석가래에 생나무가 말라 줄어들면 차차 집이 낮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니 우경이 다시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일이 오래 지나면 물론 벽과 석가래는 마를 것입니다. 흙이 마르면 가벼워지고 석가래도 마르면 반듯해지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가벼워진 흙을 반듯해진 석가래가
올려 바치게 되어 집은 오히려 높아질 것입니다. 목수가 대꾸할 말이 없어 우경이 원하는 대로 손질했더니 집은 무너지고 말았다. 우경이 하는 말은 되게 뭐예요, 맞는 말처럼 보이는 사실은 개소리라는 거죠. 이런 짤도 있지. 차에 사람이 깔렸는데 그거를 이제 구급대원들이 막 구하려고 그래.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그러니까 차를 물론 들러서 옮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이 위험하잖아. 근데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사람이 죽는데 뭐 하고 있냐 막 그렇게 재촉하는 거예요. 족도 모르면서 이제 참견하는 거죠. 그걸 이제 고나리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양파 털 품죠. 자, 양파는 털 빠지면 양파 10마리가 생겨. 일설에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우경이 집을 짓는데 목수가 말했다. 제목은 생나무고 벽에 바를 흙은 마르지 않았는데 무릇 생나무를 석가래로 삼고 마르지 않는 흙으로 벽을 치면 그 무게 때문에 석가래가 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집이 잘 지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자 우경이 말했다. 제목은 마르면 반듯해질 것이고 흙은 마르면 가벼워질 것이다. 이제 집이 완성되어 마르면 날이 갈수록 흙은 가벼워지고 나무는 반듯해질 것이니 오래 가더라도 반드시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목수가 더 얘기하지 않고 집 짓기를 완성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붕이 무너졌다. 활 만드는 공돌이가 범저에게 말했다. 활을 만들 때 부러지는 일은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는 데 있어 끝맺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릇 공사가 활을 매길 때에는 먼저 나무를 구부려 30일 동안이나 틀에 넣어둔 다음에 발로 밟고 시위를 걸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활을 쏘아보는데, 이것은 처음에 천천히 다루다가 나중에는 거칠게 다루는 것이니 어찌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범저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를 구부려 틀 속에 하루만 두고 그런 뒤에 발로 밟아 시위를 걸었다가 30일이 지난 뒤에 비로소 활을 쏘게 하면 이것은 앞의 방법과는 반대로 처음에는 함부로 다루다가 끝맺을 때에는 조심스럽게 다루는 격이니 이렇게 하면 활이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공인은 그 말대로 했는데 결국 활은 부러지고 말았다. 범저와 우경의 말은 모두 변설로는 교묘하고 말솜씨는 훌륭하지만 실정에는 맞지 않는데도 왕은 그러한 이론을 좋아해서 금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물은 나라의 질서를 세워 잘 다스리고 군사를 강하게 하는 시료를 꾀하지는 않고 교묘한 변설이나 늘어놓고 화려한 언사만 좋아하는 것은 마치 정치의 법수를 터득한 선비를 물리치고 집을 허물며 활을 부러뜨리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왕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범저나 우경이 활 만들고 집 짓는 일에 통달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법수를 터득한 선비들이 범저나 우경 같은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은 공허한 이론이 쓰일 바가 없는데도 승리하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인 일이 확실한데도 그들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정책 있죠. 여성정책 아니면 소수자 정책. 여성은 소수자도 아닌데 씨발. 아무튼 그런 정책들이 말은 되게 맞아 보이는데 사실은 실제 정치에 적용하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딱 이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럴듯하지 않은 거지. 그렇지 않은 거지. 물은 나라의 질서를 세워 잘 다스리고 군사를 강하게 하는 시료를 꾀하지 않고 교묘한 변설이나 늘어놓고 화려한 언사만 좋아하는 것은 마치 정치의 법수를 터득한 선비를 물리치고 집을 허물며 활을 부러뜨리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과 같다. 이건 아까 읽었나? 자, 그러므로 왕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범저나 우경이 활 만들고 집 짓는 일에 통달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럼에도 법수를 터득한 선비들이 범저나 우경 같은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은 공허한 이론이 쓰일 바가 없는데도 승리하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인 일이 확실한데도 그들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하기 때문이다. 왕이 쓸모없는 공론을 소중히 여기고, 공론이라는 건 이제 텅 빈 논리요, 바꿀 수 없는 확실한 진리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까닭은
그런 까닭에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도 범죄나 우경과 같은 사람이 사라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왕들은 그러한 사람을 환영함을 그치지 않으니 이는 집을 부수고 화를 부러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공론을 존중하고 정치의 법수를 터득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비는 공사나 목수같이 얕잡아보는 것과 같다. 우경이 누군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기에 보면은 평원군 우경열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인 것 같다. 범전 아시죠? 뭐죠? 범전은 바로 범수입니다. 범수. 진나라 재상이죠. 공사나 목수가 실제 솜씨를 발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집은 무너지고 활은 부러지는 것이며 나라 다스리는 법수를 터득한 선비가 그 수를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왕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무릇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을 보면 먼지 같은 흙을 밥이라고 하고 흙탕물을 국이라고 하며 나무를 잘라 고기라고 해서 놀다가도 해가 지고 날이 저물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한다. 이것은 흙으로 만든 밥이나 흙탕물의 국이나 나무를 잘라 만든 고기는 소꿉장난의 도구는 될지언정 실제로 먹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무릇 세상에는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오는 성현의 도가 찬양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무리 능변이라도 실용성이 없고 선왕이 부르짖던 인의 업적을 아무리 찬양한다 해도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소꿉장난에 불과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무릇 인의를 너무 숭상한 나머지 나라가 약해지고 어지러워진 것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의 삼진이며 인의를 숭상하지 않고도 그 나라가 잘 다스려주고 부강해진 나라는 진나라이다. 서쪽 진나라요. 그러나 진나라가 이와 같이 부강하면서도 천하통일의 제왕이 되지 못한 것은 나라 다스리는 술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길도 다 길어. 잠깐만요. 물 좀 마시자. 한비자 백수 나같은 백수 그건 한비야. 아 잠깐만요. 좋됐다. 이거 딸꾹질 나는데. 자, 전삼입니다. 전삼 셋째전입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보살핌이 허술했다면 그 자식이 자라서 부모를 원망한다. 자식이 장성해서 성인이 된 후에 부모 봉양을 소홀히 하면 부모는 빡쳐서 그 자식을 책망하게 된다. 자식과 부모 사이는 원래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도 혹은 책망하고 혹은 원망하게 되는 것은 서로가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바람을 상대가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릇 품삯을 주고 머슴을 들여 씨를 뿌리고 밭을 갈게 할 때 주인이 가산을 축내가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많은 품삯과 용돈까지 주는 것은 밖에서 데려온 머슴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주면 머슴이 힘을 다해 밭을 깊이 갈 것이고 김을 알뜰하게 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머슴이 힘을 내서 열심히 김을 메고 있는 힘을 다해 밭갈이를 하는 것은 그 고용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일해주면 따뜻한 국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그 위에 넉넉한 품삯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공력을 기르는 것은 부자간의 은정에도 있으니 반드시 모두가 자신의 공력을 사용하는 것은 대개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을 하거나 물건을 주고받는 대상사를 처리함에 있어 상대에게 이롭게 잘하려는 마음을 바탕으로 삼다면 멀리 월나라 사람이라도 친할 수가 있고 해롭게 하려는 마음을 바탕으로 삼다면 천륜으로 맺어진 부자지간도 멀어지고 원망하게 될 것이다. 진나라, 북쪽 진나라의 문공이 송나라를 치기 앞서 선언했다. 내가 듣기로 송나라 왕은 무도해서 도가 없어서 어른들을 업신여기고
재물의 분배를 공평하게 하지 않으며 가르치고 명령하는 바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니 나는 송나라 민중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처벌하러 온 것이다. 월나라 왕이 오나라를 치기에 앞서 선언했다. 내가 듣기로는 오나라 왕이 여황의 누대를 쌓고 깊은 연못을 파는 등 민중을 괴롭혀 지치게 하고 재화를 헛되게 쓰면서 민중의 힘을 다 뺀다고 한다. 그러니 나는 오나라를 구하기 위해, 오나라 민중을 구하기 위해 그를 처벌하러 온 것이다. 채나라 공주가 제나라의 환공에게 시집가서 왕후가 되었다. 어느 날 환공이 부인과 함께 배를 탔을 때 부인은 물에 익숙하여 배를 흔들어 몹시 흔들리게 했다. 환공은 두려워해서 만류했지만 그만두지 않았고 계속하자 화가 나 부인을 친정으로 쫓아버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한테 그 관람차가 꼭대기에 있을 때 일부러 이제 관람차를 흔든 거죠. 아무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얼마 지난 뒤 환공은 부인을 다시 불렀는데 채나라에서는 이미 인연이 끊어진 것으로 여기고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버렸다. 이 환공은 개빡쳐서 채나라를 치려오지 않겠다. 이때 중보인 관중이 간에서 말했다. 부부간의 장난으로 인해 생긴 일로 인해서 이웃나라를 친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고 이렇듯 사소한 일로 군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더 큰 공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이유로 이를 도모함은 그만두도록 하십시오. 이거 제3가에 나옵니다. 그러나 환공은 듣지 않았다. 그러자 관중이 다시 말했다. 도저히 못 참겠으면 법도가 있습니다. 초나라는 해마다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정모라는 푸성기를 헌상하여 천자를 섬기는데 이를 실행하지 못한 지가 3년이나 되었으니 왕께서는 군사를 일으켜 천자를 위해서 초나라를 치십시오. 초나라가 한국에 오면 돌아오는 길에 채나라를 습격하며 핑계하기를 내가 천자를 위해 초나라를 정벌할 때 채나라도 마땅히 천자를 위해 군사를 보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 마침내 멸망시키리라 하고 치는 것이 명예로운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도 이롭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천자를 위해서 징벌을 했다는 명분을 서고 자신의 적에게 복수했다는 실리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이프 때문에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면 쪽팔리니까 다른 명분을 삼아서 이제 이웃나라를 쳐서 돌아올 때 이제 그 나라를 조지자는 거죠. 오기가 위나라의 삼진의 위나라의 장군이 되어서 중산을 쳤을 때 그 부하 군인 가운데 종기를 앓는 사람이 있었다. 오기는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입으로 그 종기의 고름을 빨아주었다. 그 종기난 군인의 어머니가 이를 보고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를 본 사람이 물었다. 장군이 그대 아들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어째서 우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대답했다. 오기는 지난날 저 아이의 아버지의 종기도 빨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장군의 은의를 갚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이 자식도 또한 그렇게 죽을 것이므로 슬피 우는 것입니다. 조나라의 주보, 이건 무령왕입니다. 주보가 공돌이에게 명하여 갈고리가 달린 사다리를 타고 반우산에 올라가 넓이가 석자, 길이가 5자나 되는 사람의 발자국을 새기게 하고는 주보가 여기에서 일찍이 논이었다라는 글자를 새겨놓게 했다. 절세미인이 아니지, 그냥 개빡친거지. 뭔가 와이프한테. 원래 원수지간 그러잖아. 자, 진나라의 소왕은 공인에게 명해서 공돌이에게 명하기를 갈고리가 달린 사다리를 타고 화산에 올라서 오래도록 썩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로 노름에 쓰는 조사위를 만들게 했는데 산대의 길이가 8자, 바둑의 길이는 8치나 되었다. 또한 글자를 새기기를 진나라의 소양왕이죠. 일찍이 이곳에서 천신과 더불어 박을 즐겼다라고 했다. 박이라는 거는 그 옛날에 그 축구 같은 그런 놀이입니다. 놀이. 자, 진나라 북쪽 진나라의 문공이 망명길에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귀국하면서 황하에 이르러 명령을 내렸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대나무나 나무로 만든 밥그릇을 버리고 깔개나 방석도 버릴 것이며 종자 중에 손발이 부르뜨고 피곤하여 얼굴이 검게 된 사람은 보기에 흉하니 뒷줄에 세우도록 하라. 구범이 이 말을 듣고 밤중에 통곡을 했다. 이에 문공이 물었다.
과인이 나라를 떠나 망명한 지 20여 년이다.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구범은 이를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소리내 울고 있으니 그것은 과인이 귀국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이에 구범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밥그릇은 음식을 먹는데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인데 왕께서는 버리라고 하셨고, 깔개나 방석은 휴식을 취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잘 쓴 것을 왕께서는 버리라고 했으며, 일을 해서 손발이 부르트고 피곤하여 얼굴빛이 검붉게 탄 사람은 애쓰고 공적이 많은 사람인데 그들을 뒷줄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저 또한 그런 몰골임으로 뒤에 서야 할 처지인데 마음 깊이 슬퍼져 통곡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의 환국을 위해 신이 도모했던 크고 작은 속임수들은 신 스스로도 미워하는데 항차 언젠가 왕께서야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며 두 번 절하고 물러가려 했다. 문공이 이를 만류하면서 말했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직을 세울 때에는 일하는 사람이 옷같은 겉모양에 마음을 두지 않고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사직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의관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대는 과인과 함께 고생해서 나라를 되찾았으면서도 나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과인과 함께 사직을 세웠으면서도 나와 더불어 사직에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며 문공은 자기가 탄 술의 왼쪽에 맨말을 풀어 황하의 희생물로 바치며 구범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초점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이거 너무 긴데. 야, 이거 자, 일단 계속 읽어봅시다. 좀 더 읽어보죠. 적나라의 한 시골 사람이 수레의 멍에를 얻었는데 그 이름을 알지 못해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다. 그러자 대답했다. 이것은 수레의 멍에입니다. 잠시 뒤에 그 시골 사람은 다시 그와 비슷한 물건 하나를 또 얻었는데 앞서 그 사람에게 묻기를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답했다. 그것도 수레의 멍에입니다. 이에 그 시골 사람은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조금 앞에서도 수레의 멍에라더니 이번에도 또 수레의 멍에라니, 그렇다면 어째서 같은 물건이 이렇게도 흔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분명히 나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싸우고 말았다. 작은 위나라에 주살로 새를 잡는 사냥꾼을 돕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새가 날아왔을 때 먼저 새를 유인하려고 자기의 두건을 사용하니 새는 놀라서 달아났고 사냥꾼은 주살을 쏘아보지도 못했다. 주살이 뭐지? 성경도 이래? 적나라 시골에 사는 복자가 자기 와이프에게 바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그 와이프가 묻기를 이번 바지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에 남편이 대답했다. 내가 입던 헌바지 그대로 만드십시오. 그러자 와이프는 새옷감을 찢어 시키는 대로 헌바지와 같게 만들었다. 아, 가로대. 옛날 문체니까. 이 책 자체도 되게 옛날 거거든. 적나라 시골의 복자라는 사람의 와이프가 저작거리에서 자라를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영수라는 강을 지나갔는데 자라가 목이 마를 것 같아 물을 마시게 하려고 놓아주었더니 마침내 그 자라는 도망쳐버렸다.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른이 한 잔을 마시면 자기도 따라서 한 잔을 마시면서 어른 흉내를 내고 있었다. 일설에는 이런 말도 있다. 노나라에 자중자애하여 수양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른이 술을 마시다가 이기지 못하여 토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어른을 흉내내 토해버렸다. 또 일설에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송나라에 자기 나이 어린 사람이 있었는데 남의 좋은 점이면 무엇이나 본받으려고 하여 어른이 술을 남기지 않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술을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단숨에 마시느라 애를 썼다. 자라. 거북이의 자라 할 때 자라. 자, 옛날 책에는 이런 말이 있다. 띠를 허리에 메고 남은 부분을 늘어뜨린다. 자, 그런데 송나라에 그 글귀를 익히는 사람이 있었다. 뜻을 잘못 해석해서 띠를 두 겹으로 해서 허리에 동여매었다. 이에 어떤 사람이 말했다. 어째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옛날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으니 그렇게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일화들은 전부 다 이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해석을 제대로 못 해놓고는 남한테 빡빡 우기는 사람들. 옛날 책이 이르기를 새기고 갈고 다듬은 것보다 본래의 질박한 상태가 최고도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양나라의 옛날 책을 연구하는 사람이 글귀를 읽고는 말하고 행동하고 학습하는 일을 이 글귀에 의거해 그대로 했더니 날이 갈수록 곤란해졌다. 그것은 그 구절의 실제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자 양나라 사람이 말했다. 옛날 책에 이르기를 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초나라 도읍인 영에 사는 사람이 연나라의 재상에게 보내려고 밤에 편지를 쓰는데 불빛이 밝지 못해 옆에 등촉을 가진 사람에게 말하기를 등촉을 좀 돋우라 라고 하고는 그대로 편지에도 등촉을 좀 돋우라 라고 쓰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사실 등촉을 돋우라 라고 쓴 편지 사연은 전혀 본의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연나라 재상은 그 편지를 보고는 해설해 말하기를 등촉을 돋우라는 것은 더욱 밝히라는 바인가? 그러니까 더욱 밝히라는 뜻인 바, 밝을 명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명을 숭상한다는 것은 현명한 사람을 등용해서 나라의 정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나라 재상은 이 일을 왕에게 아뢰니 왕은 크게 기뻐해 그대로 했던 바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 나라가 다스려지기는 잘 다스려졌는데 그것은 편지의 본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 그 말 왜곡에 관한 얘기인데요. 말 왜곡.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말도 있고,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나라 속담엔 그죠? 그리고 영화보다 이제 평론이 좋다, 혹은 이제 영화보다 평론이 족같다라는 말도 있죠. 맞아요. 그 연나라. 아무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그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딱 맞는데, 사실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옆에 지나가는 그 친구한테 예를 들면 밥 먹고 싶다, 난 아직 배가 고프다 이지라 했어.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는 달마시아는 상민이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구나 이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배고픈 건 배고픈 거니까. 속이 비었다고, 먹고 싶다고. 의미를 그렇게 곡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좆대로. 자, 정나라에, 여자들도 그런 거 참 잘하죠. 정나라에 신발을 사러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 자기 발의 치수를 재어 종이에 적었으나 앉은 자리에 두고 나왔다. 저작거리에 이르러 신발을 사려고 할 때야 비로소 치수를 적은 종이를 집에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내 말하기를 내가 발의 치수를 적은 것을 잊고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돌아가 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는 돌아갔다. 다시 저작거리로 왔을 때는 이미 파장한 뒤라서 신발을 사지 못했다. 이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째서 신발을 신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치수가 없더라도 신발을 신어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니 대답했다. 치수를 적은 쪽지는 믿을 수 있지만 내 발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야. 할 말이 없다.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한비자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아유, 전사입니다. 전사. 왕등이라는 사람이 중모라는 고을에 현령이 되었을 때 양왕에게 상소했다. 양왕이 시호입니다. 시호. 그 양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시호입니다. 시호. 중모에는 중장과 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는데 그 몸가짐이 대단하고 학문은 깊이가 깊고 넓으니 그들을 등용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을 나에게 보내도록 하십시오. 내 장차 그들을 중대부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재상이 말했다. 중대부라는 벼슬은 우리
북쪽 진나라에서조차 중요한 요직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무런 공적이 없는데 그런 벼슬을 받는다면 진나라 신하들의 뜻에 어긋난 일입니다. 왕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말만 들었을 뿐 실제로 만나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왕이 말했다. 과인이 왕등을 등용할 때에는 귀로 그 명성을 듣고 뒤에 눈으로 실체를 확인했는데 이번에 그 왕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또다시 귀로 명성을 듣고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면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일은 영원히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등은 하루 만에 두 사람의 중대부를 왕에게 배할시켰고 그들에게는 논밭과 집이 주어졌다. 그렇게 되자 중모 사람들 가운데 논밭을 버려 농사짓기를 그만두고 집터와 채소밭을 남에게 팔아 학문을 일삼는 사람이 고을의 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거 좋은 걸까요? 공무원 시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고시 한다고 예를 들면 누가 운 좋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의 반절 이상이 하던 건 다 때려치우고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보겠다라 그러면 그건 좋은 걸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자 이건 읽었고, 자, 진나라 북쪽 진나라의 숙향이 왕인 평공 옆에서 나라 일을 말씀드리고 있을 때 왕은 너무 오래 단정히 앉아 있어 종아리가 쑤시고 근육이 아파 다리가 저렸으나 감히 앉은 자리를 흐트리지 못했다. 진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숙향은 뛰어나게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인 평공은 그를 예의로 대우하느라고 저려도 앉은 자리를 흐트러뜨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진나라에서는 관청에 의탁해 벼슬을 살던 사람들이 물러나 숙향을 흠모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모여드는 사람이 나라의 3분의 1에 가까웠다. 정나라 시골에 굴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굴공이 사람 이름인가봐. 자, 그는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말만 듣고도 겁에 질려 기절했다가 적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면 곧 두려움에서 벗어나 깨어나곤 했다. 자, 조나라의 주보라는 게 무령왕이죠. 이자라는 사람을 시켜 중산국을 공격해도 좋을지 어떨지를 미리 알아보고 오도록 했는데 이자는 돌아와 말하기를 중산을 공격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왕께서 서두르지 않으면 장차 제 나라와 연나라에 뒤지게 될 것입니다. 자, 빨리 서둘러야 된단 말이죠. 이 주보가 물었다. 왜 공격해도 좋다고 합니까? 그러자 이자가 대답했다. 그 나라의 왕은 바위굴에 숨어 지내는 선비들을 즐겨 만나며 그들을 만나기 위해 수레를 걷어젖히고 초라한 좁은 길로 찾아가는 일이 수십 번이나 되며 아무 벼슬도 없는 선비를 예우한 일도 수백 차례나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무령왕은 너의 말을 들으니 그 나라 왕은 현명한 왕이 분명한데 왜 공격해도 좋다고 합니까? 이자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바위굴 속에 숨어 지내는 선비를 왕이 조정에 불러 세상에 드러나게 하면 병사들은 전장에서 힘써 싸우려 들지 않고 왕이 학자만 존중하고 처사를 관직에 등용하면 농부들은 그를 부러워해서 농사일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병사가 전장에서 나태해서 힘써 싸우지 않으면 곧 군대는 약화될 것이고 농부가 농사를 게을리하게 되면 나라가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적국의 병사가 약하고 그 나라안이 가난하면 망하지 않은 예가 아직 있지 않았으니 지금 중산을 치기에는 가장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보가 말했다. 옳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 중산국을 쳤는데 중산국은 그대로 망하고 말았다. 자, 전오입니다. 전오. 제나라 왕인 환공이 자주색 옷을 입기를 좋아해서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이 자색 옷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흰 비단 5필 값으로 자색 비단 1필을 사지 못할 정도였다. 환공은 이를 걱정해 관중에게 말했다. 과인이 자색 옷을 좋아했더니 자색 천의 값이 크게 올랐는데도 온 나라 백성들이 자색 옷만 입으려 하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관중이 말했다. 왕께서 그 일을 중지하기를 바란다면 시험삼아 자색 옷을 당분간 입지 않으시도록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황공은 좌우측근에게 과인은 이제 자색 옷이 아주 싫어졌다 라고 하고는 자색 옷을 입은 신하가 가까이 오면 이제 자색은 보기도 싫으니 꺼져라 라고 했다. 왕이 그렇게 한 날부터 측근의 신하 중에서 자색 옷을 입는 사람이 없어졌고
그 다음 날부터는 도성 안에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없어졌으며 사흘 뒤에는 온 나라 안에 자색 옷 입은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제나라 환공이 자색 옷을 입었더니 제나라의 온 백성이 모두 즐겼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제나라에서는 흰 비단 5피를 주고도 자색 비단 1피를 얻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러 제나라의 왕은 자색 옷감의 값이 오르는 일을 크게 걱정했다. 이에 사부인 열이 왕에게 말했다. 시경에 말하기를 왕이 몸소 정사를 다스리지 않으면 민중은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왕께서 만약 백성들이 자색 옷을 입지 않기를 바란다면 왕께서 몸소 자색 옷을 벗으시고 조정에 나오십시오. 지금 조국 상황하고 똑같네요. 시발 말이. 조국. 자, 신하 가운데 자색 옷을 입고 출사하는 사람이 있거든. 저 멀리 물러가라. 나는 자색을 보기만 해도 빡친다 라고 하십시오. 환궁은 사부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날로 측근의 신하 가운데 자색 옷을 입는 사람이 없어졌고 그달로 도성 안의 백성 중에 자색 옷을 입는 사람이 없어졌으며 그 해 안에 온 나라 안에 자색 옷을 입는 민중이 없어지게 되었다. 정나라의 간공이 자산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작은 나라로 진나라, 북쪽 진나라와 형나라, 초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항상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성곽의 경비는 완전하지 않고 무기도 허술하다. 이래서야 뜻밖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자산이 대답했다. 신은 오래전부터 이웃나라에 대해서는 쉽사리 침공하지 못하도록 우호책을 써서 멀리 물러나 있게 하고 나라 안으로는 정치를 안정시켜 수비하고 있으니 비록 우리나라가 작지만 위태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로써 간공은 살아있는 동안 걱정할 일이 없었다.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정나라 자산이 제상으로 있을 때 임금인 간공이 자산에게 말했다. 잔치에 술을 마셔도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제사를 모시는데 제수도 훌륭하지 못하며 음악에 필요한 종이나 북과 필이나 검은고를 맞추지 못해서 연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왕인 과인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백성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며 농사짓는 농부와 전장의 군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해서 단결되지 않으면 재상인 그대의 허물입니다. 그대에게는 그대가 해야 할 직분이 있고 나에게는 나 나름대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기 맡은 바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합시다. 이로부터 자산이 물러나 정사를 바로잡았는데 5년이 지나자 나라 안에서는 도둑이 없어지고 길에 물건이 있어도 줍는 사람이 없었으며 복숭아나 대추가 무르익어 길거리를 덮어도 남의 것을 따가는 사람이 없고 송곳같이 하찮은 물건을 길에서 잃어버려도 며칠 뒤 그곳에 가보면 되찾을 수 있었다. 자산이 이렇게 선정을 베풀기 3년이 되어서도 아무런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고 민중들의 생활은 안정되어 굶주린 사람이 없었다. 송나라의 양공이 초나라 군대와 탁곡 부근에서 싸울 때 송나라 군대는 이미 전열을 가다듬었으나 초나라 군대는 아직 강을 건너지 못했다. 이게 바로 송양제인이죠. 이때 우사마인 국왕이 달려와 양공에게 간했다. 초나라 놈들은 많고 우리 송나라 군사는 적습니다. 지금 초나라 군사는 절반밖에 강을 건너지 못했으니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 공격하면 초나라는 반드시 좆될 것입니다. 그러자 양공은 과인이 들은 바에 따르면 군자는 이미 부상당한 사람을 거듭 상하게 하지 않고 백발노인을 포로로 잡지 않으며 상대를 험한 곳으로 몰아넣지 않고 또한 곤란한 처지의 적을 핍박하지 않고 전열을 가다듬지 않은 적을 공격해서는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초나라 군사가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이를 공격하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니 과인은 초나라 군사가 완전히 강을 건너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야 북을 쳐서 군사들을 공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자 우사마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송나라 민중을 사랑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고 충성을 다하는 송나라 군사의 안전을 돌보지 않은 채 다만 도의만을 앞세우는 것이 됩니다. 왕이 말했다. 그대가 군열로 돌아가지 않으면 군법으로 다스리라. 우사마는 할 수 없이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초나라가 군열을 다다듬어 싸울 채비가 끝나자 양공은 그때서야 북을 쳐 공격을 명했다.
송나라 군사는 크게 패하고 양공은 다리에 상처를 입고 사흘 만에 죽었다. 이 일이야말로 임금 스스로가 몸소 인의를 흠모해서 행하다가 입은 재앙인 것이다. 무릇 왕이 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몸소 실천한 뒤에 비로소 민중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마치 왕이 농부가 되어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수확하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병사가 되는 셈이다. 이렇듯 임금이 농사를 짓고 전쟁터에서 싸워 시범을 보이게 되면 임금으로서 어찌 위태롭지 않겠으며 신하로서는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느냐. 제나라의 왕인 경공이 소해라는 곳을 유람하는데 도읍으로부터 전령이 급히 달려 말했다. 제상인 안영의 병세가 아주 위독해 왕께서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살아 만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경공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도읍에서 또 파발마가 왔다. 이에 경공은 급히 변차에 수레를 메고 한추로 하여금 말을 몰게 했다. 그렇게 얼마를 가다가 경공은 조급한 나머지 빨리 달리지 않는다고 손수 고삐를 빼앗아 말을 몰았고 수백 보쯤 가서는 말이 느리게 간다며 수레에서 내려 달리기 시작했다. 경공은 번차라는 좋은 말을 한추라는 명기수에게 몰게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수레에서 내려 달려가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번차가 말이군요. 한추가 이제 말 모는 사람이고요. 자, 위나라 왕인 위나라의 소왕, 그러니까 위나라 삼진의 위나라입니다. 위나라의 소왕이 몸소 관리가 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제상인 맹상군에게 말했다. 과인도 직접 관리들이 하는 일을 직무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맹상이 말했다. 왕께서 직접 관리가 하는 일을 하면 먼저 그에 관한 법전을 익히도록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소왕은 법전을 10여 장쯤 읽고는 지쳐 누웠다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는 왕이 말하기를 과인은 법전을 읽는 따위는 못하겠습니다. 라고는 책을 때려치고 말았다. 무릇 왕이 스스로 실천궁행해야 할 권세의 자루라는 것은 장악하지 않고 신하가 해야 할 관리의 직무를 하고자 하니 졸음이 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공자가 말했다. 비유하자면 왕은 사발과 같고 민중은 물과 같다. 사발이 네모면 물도 네모가 되고 사발이 둥글면 물도 둥글다. 추나라의 왕은 긴 갓끈을 즐겨 메고 다녔는데 가까이에서 모시던 신하들도 긴 갓끈을 메게 되니 갓끈의 값이 매우 오르게 되었다. 이에 추나라 왕은 크게 걱정해 측근의 신하에게 물으니 신하들이 답했다. 왕께서 좋아하시니 백성들도 따라 긴 갓끈을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앞장서서 스스로 갓끈을 짧게 끊고 조정에 나갔는데 도성의 모든 사람들도 왕을 본받아 갓끈을 길게 하지 않았다. 왕이 명령을 내려 민중의 의복에 대한 제도를 제정해 그에 따라 금지하지는 않고 오히려 왕이 몸소 갓끈을 짧게 자르고 조정에 나아가 민중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이것이 곧 자기 자신을 먼저 욕되게 하고 민중의 위에 임하고자 하는 처사인 것이다. 일설에 이런 말도 있다. 전영, 요거는 이제 맹상군의 아빠죠. 전영이 제나라의 제상으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왕에게 권고했다. 모든 결산 장부를 왕께서 수일 내에 몸소 검열하지 않으면 관리들의 관사함과 실수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맞습니다. 전영이 이 말을 듣고는 즉시 왕에게 연말 결산의 장부를 검열하도록 청하니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전영은 관리들에게 양곡 출납 장부와 증빙 자료들을 준비하게 했다. 왕이 친히 그 장부를 검열하는데 분량이 매우 많아 전부를 살펴보기가 쉽지 않아 점심 먹고 다시 앉아서 검열해야 했고 저녁 먹을 시간도 없었다. 이에 전영이 왕에게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1년 동안 밤낮으로 태만하지 않고 일한 것을 왕께서 하루 만에 검열한다면 여러 신하들은 더욱 임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좋은 의견입니다 라고 했으나 오래지 않아 잠들고 말았다. 관리들은 그 틈을 이용해 장부와 자료들의 내용을 빼고 더하여 변조했다. 이는 왕이 몸소 검열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이 발생한 것이다. 숙향은 북쪽 진나라의 대부였는데 관리에게 복록을 나누어 줄 때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공적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주었다. 그래서 나라를 공정하게 다스렸다.
한나라 왕인 소후가 제상인 신자에게 말하기를, 신자는 바로 이제 신도죠. 신도. 아 참, 신부래죠. 이거 신자가 이거 신부래일걸. 신부래. 자, 법률의 법도는 실행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신자가, 법이란 공적이 있으면 상을 주고 능력이 있으면 그때에 맞는 관직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왕께서는 법률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공적과 능력을 헤아리지 않고 측근에 있는 신하들의 청을 들어주기 때문에 법도를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소우가 대답했다. 나는 이제부터 법을 실행하는 도를 터득했는데 어찌 측근들의 청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자, 그런 어느 날 신자가 그 종형을 관직에 임명해 주십사고 왕에게 간청했다. 소우가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배운 바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대의 청을 들어주어 그대의 도를 버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대의 도를 받아들여 그대의 청을 버려야겠습니까? 아, 조국이군요. 그러자 신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와 왕에게 죄에 대한 벌을 청했다. 조국 얘기가 많이 나오네. 자, 전육입니다. 전육. 전육까지 읽으면은 이제 외저설 좌상이 끝나요. 드디어. 계기네요. 계기로. 자, 전육입니다. 북쪽 진나라의 문공이 원이라는 곳을 공격했을 때 열을 보내 식량만을 준비시키며 장병들에게 열흘 안으로 성을 함락할 기한을 정했다. 그러나 원에 도착한 지 열흘이 되었어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기한을 정한 대로 종을 올려 군사를 퇴각하려 했다. 마침 성 안으로 들여보냈던 첩자가 빠져나와 말하기를, 원은 앞으로 사흘을 견디지 못하고 항복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측근에 있던 여러 신하가 말했다. 원은 식량도 떨어지고 병사들도 힘이 지쳤으니 왕께서는 철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그러자 왕은 대답했다. 과인은 본래 장병들과 열흘을 기한으로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철수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지금 철수하지 않으면 과인은 믿음을 잃고 말 것이다. 원을 얻고 믿음을 잃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마침내 군사를 뺐다. 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왕의 믿음이 그와 같다면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고 마침내 문공에게 항복했다. 한편 위나라, 작은 위나라입니다. 작은 위나라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왕으로서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가히 따르지 않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고 문공에게 항복했다. 이 일을 듣고 공선생이죠. 공선생은 원을 공격하여 위나라까지 얻은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북쪽 진나라의 문공이 대부인 기정에게 흉년이 들어 민중이 굶주릴 때 그 구제하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기정이 말했다. 오직 믿음을 얻는 일 뿐입니다. 이에 문공이 다시 물었다. 믿음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기정이 대답했다. 명분을 세우는데 명분과 농사일과 도의에 대해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명분에 대해 믿음을 얻으면 모든 신하가 직분을 지켜 월권하지 않고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별하고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농사일에 대해서 믿음을 얻으면 자연의 계절을 잃지 않고 백성이 자기 할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도의에 대해서 믿음을 얻으면 가까운 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열심히 하게 되고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몰려들어 왕을 따르게 됩니다. 오기가 어느 날 집 밖으로 나들이를 했다가 옛 친구를 만나 식사를 사려고 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말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볼 일이 있어 나가는 길이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자 오기가 대답했다. 네가 올 때까지 안 묵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오기는 집에 돌아와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렸으나 해가 저물어도 친구가 오지 않아 이튿날 아침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 이거는 오기가 멍청한 게 아니라 오기가 빡쳐서 기다린 거예요. 내가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오면은 그 즉시 죽여버린다 이런 그런 기세로 기다린 거죠. 갈궈야지 그런 생각으로 기다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아침 일찍 사람을 시켜 옛 친구를 불러 그 친구가 오니 비로소 식사를 했다. 아마 많이 갈궜을 겁니다. 이거. 자, 위나라 삼진의 위나라 임금인 문후가 사냥터를 관리하는 사람과 함께 사냥을 하기로 했는데 마침 그날 폭풍이 불어 왕의 측근 사람들이 말렸으나 왕은 이를 듣지 않고 말하기를,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폭풍이 분다고 약속한
선양을 그만둔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몸소 수레를 몰아 폭풍을 뚫고 사냥터에 나아가 관리인들에게 알리고 해산시켰다. 증자의 아내가 와이프가 저자에 가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따라오면서 울자 그 어머니가 말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저자에 갔다가 돌아오면 너에게 돼지를 잡아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달래서 보냈다. 저자에 다녀와 보니 증자가 돼지를 잡으려 하길래 말리면서 말하기를 다만 어린아이를 달래려고 한 말인데 정말 돼지를 잡으려 합니까? 답답한 화상아 라고 했다. 증자가 말하기를 어린아이에게 실없는 농담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아이란 아무런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하라는 대로 배우고 부모들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지금 와이프는 아이를 속이고 있으니 그것은 자식에게 속임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속이고 자식이 그 어머니를 믿지 않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는 마침내 돼지를 삶아 아이에게 주어 그 어머니를 믿게 했다. 야, 이거는 내가 증자를 평소에 안 좋아하지만 대단히 이래네요. 자, 초나라의 왕인 여왕은 비상시에 경계할 필요가 있을 때 북을 쳐서 알리기로 모든 민중과 약속을 해두었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 북을 치는 실수를 저질렀다. 민중은 그 경계 신호가 실수인 줄 모르고 크게 놀라 변경으로 달려가려 했다. 이에 왕은 사람을 시켜 말했다. 내가 술 취해서 측근의 신하를 놀린다고 북을 쳤다. 그리고 민중을 해산시켰다. 그런 일이 있은 몇 달 뒤에 이번에는 진짜 경계를 해야 할 일이 생겨 북을 쳤으나 민중은 아무도 달려가지 않았다. 이에 왕은 다시 명령을 거듭 내리고 호령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민중을 속이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는 비로소 민중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자, 삼진의 위나라의 이회는 좌우 군문을 지키는 병사에게 말했다. 엄중히 경계해라.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적군이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겁을 주었지만 이런 말을 여러 번 했는데도 적은 좀처럼 공격해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두 군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이회의 말을 믿지 않게 되어 경계를 게을리했다. 이러한 일이 몇 달 있은 뒤에 서쪽 진나라 군대가 습격하자 위나라 군대는 거의 전멸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된 까닭은 오직 이회의 말을 믿지 않은 데서 온 패단인 것이다. 일설에는 이러한 말도 있다. 이회가 이끄는 위나라 군사가 서쪽 진나라 군대와 싸울 때 왼쪽 군문을 지키는 병사가 이회에게 말했다. 왼쪽 군문을 지키는 병사에게 이회가 말했다. 재빨리 성벽에 올라가십시오. 오른쪽 군문을 지키던 수비대는 이미 성벽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말을 달려 오른쪽 군문으로 가서 말하기를 왼쪽 군문 수비대는 이미 성벽에 올랐습니다. 너희도 재빨리 성벽에 오르십시오. 그렇게 하니 좌우 수비대는 다같이 재빨리 오르자라고 하고 함성을 지르며 모두 다투어 성벽에 올랐다. 그러나 뒤에 이회에게 속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서쪽 진나라 군사와 다시 싸우게 되었을 때 진나라 군대가 습격해 위나라 군사는 거의 전멸당하고 말았다. 이 또한 호령을 불신한 데서 온 재앙인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안두부한테 이번 썸네일 그리면 내가 50만원 줄게 라고 속이면 물론 안두부는 안 믿겠죠. 내가 돈 없는 거 아니까. 근데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지. 물론 난 그렇게 얘기 안 했고. 닥쳐요. 사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니 뭐 그렇게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를 믿게 되는 거고, 그래 믿게 되면은 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빌렸다 치자. 예를 들면 1000원을 빌렸어. 그럼 1000원을 언제 주기로 했으면 그건 줘야 돼. 못 줄 수도 있죠, 그죠? 못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뭔가를 하기로 했어. 예를 들면 PC방 가기로 했어. 그러면 씨발 적어도 펑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못 갈지언정 적어도 얘기는 해야지. 그게 인간된 도리지. 그걸 안 지키면 다음부터는 믿지 않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외저설 좌상입니다. 외저설 좌상. 내저설하고 크게 차이 없죠, 그죠? 내용상의 차이는 좀 있는데 근데 구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외저설 좌하인데 좌하.
외저설 좌가 또 분량이 한 30쪽 됩니다. 요거는 내일 읽도록 하죠. 내일. 그리고 외저설 우상하고 우하는 또 다음 주에 읽도록 하고 뭐 그렇게 합시다. 내가 지금 도저히 목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읽지를 못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죠. 자, 내일 다시 뵙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외저설 좌는 내일 다시 읽겠습니다.